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욱하는 성질 죽이기입니다. 지은이는 노널드 T 포터 에프런, 옹긴이는 전승로, 발행은 다현입니다. 이 책은 분노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소개한 책인데요. 화의 폭발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적 가이드 및 계획을 제시하여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노에 대해 올바른 지적과 조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극도의 화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그것의 결말은 과히 치명적인데요. 화가 비바람이라면 분노는 레벨 5 정도의 허리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망칠 수 있으며 직업을 빼앗아가며 감정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신체적 손상과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분노와 화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이해시키며 분노가 진행될 때 뇌에 생기는 일들과 분노하는 사람들의 뇌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6개의 분노와 이에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독자들이 분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평가 도구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분노를 끝내는 법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스킬,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분노는 변신이다. 분노는 평상시의 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흔히 발생한다. 대화도 통하지 않고 설득해도 소용없고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고 타임아웃을 외치기에도 이미 때는 늦었다. 화를 담아놓는 감정 풍선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한 것이다. 뚝은 무너졌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 그것이 단 몇 초였다고 해도 자신만이 느꼈다 해도 분명 변신을 한 것이다. 이 순간을 학술용어로 해리성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주로 장기적인 자아 분열을 겪는 소위 다중인격 증상과 상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급적 쓰지 않겠다. 물론 다중인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노의 경우 그 증상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의 뇌가 넘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응급조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풍선이 뻥하고 터지더라도 일단 응급 상황이 지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평소 성격으로 돌아온다. 해리성은 흔히 블라인드 레이지, 즉 맹목적 분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맹목적 분노는 장시간 주변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서성거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위협적인 말을 내뱉는 등 겉보기에는 주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상시 자신과 전혀 다른 상태이다. 맹목적 분노를 표출한 사람은 나중에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분만 기억한다. 마치 내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는 회로를 차단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정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네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자기 방어의 일환이라는 가설이 가장 지배적이다. 뇌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본능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해. 싸워라. 맹목적 분노는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강도 높은 변화로 실로 강력한 분열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간질 발작과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맹목적 분노는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성폭행 같은 목숨을 위협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억누르냐와 연관이 있다. 맹목적 분노는 알코올 의존자나 약물 의존자가 경험하는 일시적 기억 상실과는 다르다. 알코올 의존자가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는 것은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사건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부 사람의 경우 알코올이나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화학물질을 섭취할 경우 맹목적 분노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욱하는 성질이라면 앞서 언급한 물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총체적 분노. 총체적 분노는 그 어떤 화나 분노보다 강력한 극단적 사태이다. 화 혹은 분노라는 말로 그때의 경험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분노가 치민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토네이도를 가리켜 폭풍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로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이다. 총체적 분노는 몰아치는 분노의 폭풍, 복수의 칼날을 품은 초강력 태풍과 같다. 이 같은 분노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총체적으로 바꿔 잠재적으로 파괴를 일삼는 위협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 욱하는 성질은 육체를 좀먹는 일이기도 하다. 심장은 쿵쾅쿵쾅 세차게 뛰고 꽉 쥔 주먹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책상을 내려친다.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린다.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말 그대로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 화가 난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진정시킬 수 있고 적어도 말은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체적 분노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흔히 욱하는 성질이 폭발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고 만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전혀 귀에 들리지 않거나 듣더라도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여 이해한다. 누군가 제발 진정해 라고 말을 해도 너 또 다시 날 조종하려는 거지? 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라는 말도 널 증오해 라는 말로 듣는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든다. 욱하고 성질을 낸 사람은 내가 그때 뭐에 홀렸나 봐. 정말 미안해. 널 겁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라며 사과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분노가 총체적 분노는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거나 약한 분노도 있다. 욱하는 성질의 6가지 종류를 살펴보자. 1. 돌발성 분노. 지킬 박사는 평소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하이듯이
즉 무서운 성격으로 돌변하곤 한다. 한마디로 위협적이다. 이것은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당신이 만일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갑작스런 분노, 즉 도발성 분노를 겪고 있는 것이다. 도발성 분노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성격이 돌변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밖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돌발성 분노는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 그렇다고 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곧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 신호는 무척 도움이 된다. 욱하고 분노하기 전에 사람들에게서 벗어난다거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화를 가라앉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은 아무 신호나 경고 없이 화가 폭발한다. 신호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에 자신만 욱해서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억압하며 공격한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엄청난 속도로 보통 수준의 화를 넘어 폭발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진정될 수 없으며 넘치는 분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 2. 잠재적 분노. 분노가 항상 특정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천천히 누적되기도 한다. 이 같은 화는 이성이라는 장막 아래에서 수년간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다가 결국 바깥으로 분출되며 이를 잠재적 분노라고 한다. 특정 개인 혹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임이나 집단을 향해 분노가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그리고 가해자 집단에게 도덕적인 분노와 증오를 나타내며 성격 변화를 일으키거나 복수를 하는 상상, 가해자를 계획적으로 습격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잠재적 분노를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폭군이고 악랄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3. 생존성 분노.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폭발시킬 수는 없다.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는 척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욱하고 성질을 낸다는 것은 무척 괴롭고 지치는 일이며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욱하는 성질은 흔히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특정 부분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 폭발한다. 그렇다면 어떤 위협이 욱하는 성질을 일으킬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면 당연히 육체적인 것, 즉 자신이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대응책으로 발생하는 분노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화를 생존성 분노라고 부른다. 4. 체념성 분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을 참기 힘들 때 체념성 분노라고 한다. 이러한 분노는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신을 향해 절규하는 아버지의 분노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5.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자신이 창피를 당했다거나 비난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이는 누구를 싫어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하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6.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외로움, 초조함, 불안감 등을 잘 견디지 못할 때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자신과 사귀던 사람이 현재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도 절박하게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그렇다. 헤어진 사람에게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전화를 걸지만 결국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며 재수없다고 소리치다 끊게 된다. 그러한 분노를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한다.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픈 욕구이다. 세 번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이며, 네 번째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고 싶은 욕구이다. 이 네 가지 모두 각각 다른 욕구이지만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카렌의 분노. 올해 40세인 카렌은 15년 동안 같이 살던 남편과 이혼했다. 이유는 딱 하나이다. 클락은 너무 지배적이었죠.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조정하려고 들었어요. 숨도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자녀 때문에 클락은 아직도 카렌 인생의 일부를 차지한다. 아이들에 대한 공동 양육권과 거주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클락은 여전히 카렌을 지배하려 든다. 클락은 카렌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다룰지에 대해 끊임없이 전화로 명령하고 자기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비열해지기까지 한다. 그는 카렌에게 욕을 퍼부으며 형편없는 엄마라고 비난한다. 클락은 카렌의 성미를 건드리기 위해 심리전도 편다. 며칠 전만 해도 아이들 축구 연습이 끝나면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카렌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직장에서 조퇴해야 했다. 그녀가 나중에 클락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는 비웃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카렌을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카렌은 사줄 능력이 안 되는 물건들을 아이들에게 사주고 그녀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 주입시킨다. 또 그는 카렌의 죄의식을 이용해서 그녀가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한다. 카렌은 클락의 유치한 장난과 험악한 욕설, 뻔히 보이는 심리전,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 따위를 흘려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클락에게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음에는 어떤 짓을 저지를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왜 그만두지 않는 거야? 그녀는 이혼하기 전보다 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카렌이 아직도 클락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전 남편과 뚜렷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카렌은 점점 더 화가 나고 있다. 특히 클락에게 그렇다. 종종 클락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아주 약한 것이다. 카렌은 마치 휴식 중인 화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것 같은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은 등기 우편을 하나 받는다. 그것은 클락이 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작년에 카렌보다 아이들을 하루 더 맡았다며 그녀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송을 내기 위해 클락은 의도적으로 새해 전날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서 재우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마침 저기 클락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어슬렁거리며 오고 있다. 카렌은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 쉬지 않고 악을 쓰고 통지서를 찢어서 클락 얼굴에 던진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클락의 가슴을 때밀었다.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90kg도 넘는 클락이 바닥에 넘어졌다. 카렌은 자신이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욕을 목청껏 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악을 쓰면 쓸수록 더 큰 소리로 악이 쓰고 싶어진다. 클락이 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카렌은 보조석에 타 계속 폭언을 퍼붓는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침을 튀기며 말을 한다. 이렇게 쉼없이 분노를 쏟아내기를 1시간 반, 주기적으로 몇 초 동안 진정하는 기미를 보이다가도 다시 악을 쓰기 시작한다. 그녀는 분노의 베수비오 산처럼 완전히 폭발하였다. 카렌의 욱하는 성질이 터진 것이다. 카렌은 의식을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 카렌이 욱하는 성질을 터뜨린 까닭은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와 무력감 때문이다. 카렌은 체념성 분노를 경험한 것이다. 체념성 분노. 체념성 분노는 자신에게 중요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에 의해 촉발되는 엄청난 분노이다. 이 현상은 정말 중요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마이런은 지난 몇 년 동안 암투병 중이었다. 그는 기도,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대체의학, 심지어는 실험 단계에 있는 약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떤 것도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는 걸 알고 체념성 분노를 느꼈다. 그는 결국 하느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왜 자신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하느님이 아무런 답을 안 차 마이런에게 더욱 절망적인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자신에 대해, 하느님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체념성 분노는 서서히 쌓인다. 처음에는 화가 부글부글 끓다가 펄펄 끓는다. 그러다 마음이 바짝 졸게 되고 결국에는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다.
사람들은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계속 이 방법, 저 방법을 쉼없이 시도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삶은 종종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나빠지기만 할 때가 있다. 카렌은 점점 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기분에 빠지고 마이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욱 깊숙이 파고든다. 하지만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압박감은 계속해서 누적되다 폭발한다. 체념성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 체념성 분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일부나마 조절할 수 있다는 인식을 되찾는 게 체념성 분노를 예방할 열쇠이다.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낸다. 둘째, 마음을 비우고 가망 없는 싸움을 접는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첫 번째 방법이 효과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효과적이며 많은 경우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라.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면 고치지 마라 라는 옛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고장이 났으면 방법을 고쳐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체념성 분노를 예방하는 첫 번째 열쇠이다. 이제부터 기존 방법을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고치기 위해 따라야 할 6단계를 소개하겠다. 1단계,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라. 카렌은 욱해서 클락에게 분을 터뜨린 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클락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저를 공평하고 상식적으로 대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자신보다는 아이들을 최우선에 놓을 거라고 마음대로 착각했던 거죠. 그가 따뜻하고 사려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알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클락은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하거나 사려 깊거나 남을 배려한 적이 없었다. 카렌이 클락과 이혼한 까닭도 그가 생각 없고 이기적이고 배려심이라곤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렌은 왜 이제 와서 클락이 달라지길 기대했을까? 카렌도 다른 많은 사람처럼 자신의 실수를 반복한다. 그녀는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하며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한다. 이번 경우는 클락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혹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클락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그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다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 클락은 결국 카렌의 기대를 저버렸고 카렌은 몹시 화가 났다. 카렌은 이럴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탓하며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 결국 이성을 잃고 폭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카렌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해묵은 방식을 되풀이하며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스스로 체념성 분노를 부르는 것이다. 2단계, 효과 없는 방법은 과감히 멈추어라.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클락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려면 카렌은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카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목록을 만들었다. 클락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 것. 클락이 제 시간에 나타날 거라 기대하지 말 것. 클락이 약속을 지킬 거라 기대하지 말 것. 클락이 아무리 공손하게 말해도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말 것. 클락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차례일 때는 아무리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말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클락에게는 의지하지 말 것들이 그것이다. 카렌은 위의 행동 때문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화를 돋웠다. 당신은 어떠한가? 아무 효과도 없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할까? 3단계 새로운 목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체념성 분노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카렌이 그동안 했던 행동을 멈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방식만으로는 자칫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카렌은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렌은 클락에게 휘둘리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괄적인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는 걸로 봐서는 목표를 제대로 정했다는 확신이 든다. 이번 목표는 자신이 클락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물론 이루기 쉬운 목표는 아니다. 클락은 오랫동안 자기 멋대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통제권을 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카렌은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자기 삶의 주인은 클락이 아니라 카렌 자신임을 상기한다. 무력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했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4단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카렌은 이제 포괄적인 목표를 구체화된 행동 목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불분명한 바람들은 금물,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한 때이다. 카렌은 앞서 만든 하지 말아야 할 것 목록을 보완하는 해야 할 것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카렌이 세운 목표를 보자. 클락이 아이들을 늦게 데리고 올 때마다 기록해 둘 것. 상황이 어떻든 간에 클락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명확하게 말할 것. 클락이 무언가를 약속하면 그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요구할 것. 클락이 양육비를 계속 요구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할 것. 클락이 어떤 핑계를 대든 자신이 맡기로 한 만큼 아이들을 돌볼 것. 카렌은 앞으로 이 목록에 다른 목표를 더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목록이 새로운 행동을 위한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당신 차례이다.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해야 할 일을 6가지 정도 정할 수 있는가? 목록을 만들면 갑갑한 마음과 화가 한결 진정될 것이다. 5단계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실천하라.
새로운 행동이란 시작하기도 힘들고 꾸준히 계속하기도 힘들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클락은 카렌에게 연습할 기회를 자꾸 준다. 어제만 해도 클락은 카렌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예정보다 일찍 데려갈 수 없겠냐고 물었다. 카렌은 지금까지는 항상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어김없이 속은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싫다고 했다. 물론 클락은 화를 냈다. 처음에는 카렌이 죄책감에 아이들을 데려가게 만들려고 했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다음에는 카렌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카렌은 하지 말 것 목록을 만든 후로 클락에게 아무런 부탁도 한 적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다. 카렌은 클락 말에 흔들렸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굳건히 지킨다. 카렌은 클락에게 법원 명령대로 금요일 밤 6시에서 8시 사이에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낮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클락은 투덜투덜 거리며 전화를 뚝 끊었지만 법원 명령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카렌은 어차피 금요일에 약속이 있으며 클락이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오지 못하게끔 6시 직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카렌 스스로도 놀랄 만큼 새로운 행동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갑갑한 상황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 골라 실천해야 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만일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계속 하겠는가? 만일 효과가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찾아낼 수 있겠는가? 6단계. 주기적으로 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행동 지침을 만들어 실험해보라. 카렌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제는 클락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속을 끓이지도 않고 같이 있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아직도 카렌을 괴롭히는 클락의 못된 수법이 하나 있다. 클락은 아이들에게 사치스러운 옷을 사준다. 화려한 코트, 비싼 액세서리, 그리고 세심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옷가지들. 아이들이 필요 없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카렌 집에 데려다 줄 때 억지로 새 옷을 입힌다. 카렌은 클락이 일부러 자신의 길을 죽이려고 자신보다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카렌은 새로운 전략을 편다. 그녀는 클락에게 자신은 앞으로 새 옷을 빨지도 고치지도 취급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한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오면 봉지에 담아 다시 돌려보낼 테니 클락더러 알아서 세탁하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클락은 곧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 카렌 집으로 보내는 일을 그만둔다. 영원한 답은 없다. 예전에는 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런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을 새롭게 계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 자신이 체념성 분노를 향해 또다시 치닫고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욱하는 성질 죽이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